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 보진 못하고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두세 가지가 좀 약간 깜짝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도 글을 적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요.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어떤 정책, 이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선언문 같기도 하고요. 좀 좋은 내용 위주로 좀 쓰여 있다는 거죠. 어떤 뭔가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보니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있는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을 아꼈잖아요.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거 설명 드려보고 또 하나 별도 기사 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곧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한시적 배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기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죠. 영상으로는 두 개가 쪼개져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출처를 좀 밝히도록 하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라고 하죠. 여기 이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하면 여기 뭐 소개, 활동,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 중에 보도자료라고 있어요. 보도자료. 요 보도자료 보면은 여기 나오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했다. 요게 이제 나옵니다. 5월 3일자로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제별로 색깔을 좀 이렇게 달리 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원문 그걸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뭐가 엄청 많죠. 뭐 한 나라 국가 조직이니까 뭐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중에서 요 파일을 볼 겁니다. 요 파일을. 그래서 이제 원문 보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은 게 요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목차가, 순서가 이제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자 1번은 국정 철학에 나와 있고, 로마자 2번은 국정 목표,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에 이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돼야 되는데, 이 20개 약속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당연히 과학기술, 자유민주주의, 남북관계 다 좋죠. 다 좋은데 이제 2번 이게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요 부분을 볼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저도 회사에서 기획부서에 있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라는 거는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이제 한 방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표지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로마자 1번 해가지고 국정 철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본다고요? 철학은 됐고, 국정 목표 요 부분 중에서, 국정 목표 중에서 1번 부동산 정책이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1번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로마자 3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외에 더 추가로 보실 분들은 원문 자료를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로마자 2번으로 갑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국정 목표에 선정해가지고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비전을 항상 세우죠. 비전을 세우고 그 밑에 미션이 있고 핵심 가치가 이렇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13년 동안 인사팀에서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전이 뭐고 핵심 가치가 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전담 부서에서 했을까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살고, 이거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지 잠깐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6가지 목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치 행정에서부터 지방시대까지. 그 중에 우리는 경제도 좋은데 여기 정치 행정,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여기에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국정목표 1에서부터 6번까지가 잘 이루어지면은 여기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이 화살표가 좀 작은데 이게 좀 약간 좀 더 멋있고 좀 그런 거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차피 뭐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이 국정 비전 이거를 이루겠다는 거고 이 국정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칙은 뭐냐면 국익, 나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 그 다음에 실용.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거 좋아해요. 너무 막 쓸데없이 막 화려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 그리고 상식. 일단 말들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개 중에서 다 보면 좋은데 우리 관심 있는 부동산 보면은 요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왜 1번에다 넣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상식이 회복되는 반듯한 나라인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두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 두 번째로죠, 두 번째. 그러니까 국정 목표 안에 맨 첫 번째로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첫 번째 중에서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조금 아시겠죠?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국정목표 1번, 국정목표 2번. 왜 색깔이 달라졌네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의 스킬을 좀 알 것 같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도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한눈에 보게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식 회복은 파란색. 민간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스킬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고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냐면은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 새 정부가 곧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무려 30번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많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기존에 너무 꼬아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정상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 번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우리 민크가 굉장히 좀 소리를 좀 많이 지르네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정과제 1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확대, 공급에 대한 거죠. 두 번째 부동산 세제 정상. 그러니까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공급 확대인데 무슨 공급 확대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시장 기능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주거 안정이 실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부동산 세제가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위 부서가 기재부고 그 하위 부서 실행하는 데가 국세청인데 국세청에서 실행하는 거를 기재부 상위부서에서 잘못했다고 바꿔가지고 비과세가 되는 걸 비과세 못해주고 이게 무슨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마치 그 이해는 안 드리겠습니다. 민감하니까. 어쨌든 자, 그런 게 이제 비정상이라고 봐서 이제 부동산 세제를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정상화시키겠다? 안정적 주거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세제가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고 안 걷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정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안정적 주거가 안 돼 있다고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출 규제도 정상화시키겠다. 저도 이거 공감해요. 생각을 해봐요. 양쪽 부부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꽤 소득이 높은데
사고 싶은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둘 다 소득은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이렇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갚고 그러면 되는 거지. 소득 능력 자체가 안 되면 당연히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거.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나머지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대해서 이 국정 목표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자 2번이 아니라 로마자 3번으로 가야죠. 로마자 3번. 그럼 로마자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자 여기 3번으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겠는데, 우리는 여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거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아까 봤던 네 가지가 여기 나오죠. 주거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주거 복지 지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체계를 딱 잡아놓고 엄청 꼼꼼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110개나 되니까. 보고서 많이 만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세 개예요. 물론 이제 주거복지 지원도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세 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여기 이제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죠. 국토부죠. 과제 목표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어요. 과제 목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략이라면 얘는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조금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요 굵은 그 볼드로 되어 있는 거. 주택 공급 로드맵. 그다음 시장 기능 정상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보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로드맵 소리.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인데, 이것도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저 250만이 뭐 언제, 어디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건 어디 나온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정 그냥 과제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국토부에서.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이제 내려주면, 인수위에서 내려주면, 이제 주무부서에서 지금 엄청나게 막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관계된 분 계시면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가 되는데, 자,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좀 일기 신도시 최근에 문제가 많았었죠. 좀 이슈가 좀 있었었죠. 분명히 당선인이 공약에 걸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가격이 좀 불안하니까 늦추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바로 반발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무마시키려고 하루에 2번이나 말을 번복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게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공약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좀 약간 조정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심 공급 촉진하겠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도 공급인데 도심이라고 봐요. 도심. 그래서 도심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보지만, 특히 어떤 것도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있잖아요. 그런 거.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대단지에, 특히 새 아파트에 좀 브랜드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다 보니까 좀 그쪽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잘하면 적은 돈으로 서울에 괜찮은 신축을 또 이렇게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치는 조금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구도심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그쪽도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동그라미 밑에 요 대쉬가 이제 더 하위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단축화하고 관행적 규제 발굴을 개선해가지고 사업 속도 높이겠다. 이제 뭐 약간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지금 첫 번째 테마가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해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 임대 등 등록 임대주택 확충. 여기 아예 못 박았죠. 등록 임대주택 확충이라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임사 부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임사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어제였었죠. 국토부 장관 후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임대차법 3법에 대해서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근본적으로 다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변동,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 아파트. 지금 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등록 가능해요. 그런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데일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이거죠. 이거. 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의무 임대 이 10년이 축소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 이거는 만약에 10년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등록을 유도한다, 저라면 안 할 거야. 저라면 진짜 어지간한 세제 혜택 주는 거 아니면 저라면 안 할 거야. 어쨌든 요 정도만 일단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이데일리가 거기에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데일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규 수강생하고 우리 연밴드는 또 말씀드려요. 거기 우리 편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다 굵직굵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 개선하겠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동시에 임대차 3법도 개편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 바꾸겠다. 공시가격 요 부분을 좀 수정해버리면 어디에 영향 미치는지 다들 아시죠? 보유세가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마 그 보유세 할 때 또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하진 않겠죠. 그렇다 보면 다주택자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밑에 기대 효과는 별로 보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아마 국토부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거기에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여기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기재부죠, 기재부. 기재부예요.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 진짜 이건 조세 원리에 맞아야 돼요. 이게 조문에 있는 게 어쨌든 할 말 많지만 참고. 그리고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민 주거비가 올라가지 않았냐. 전월세로 전가를 하니까 이거 완화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굵직굵직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종부세 개편이 첫 번째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 체계 개편하고 세부담 적정화시키겠다. 자, 일단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 그리고 공정시장가격 비율 조정하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르는 같은 경우에는 납부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얼마 되지 않았죠. 1주택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유세 재산세를 21년 공시가격 적용을 해가지고 완화시켜주겠다고 했죠. 근데 그거 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새 정부에서 가능하니까 일부러 말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곧바로 나오죠.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시행령 개정이니까 단기 시행 가능 여부 동그라미. 이건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예측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라서 뭐 차등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세율 체계 등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요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세율을 바꾸려면 국회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세법을 조문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장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편 방안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서 이론화시켰다. 이건 이제 당선인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년에 있는 총선 지나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크죠. 요게 첫 번째로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당장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일단 유예하겠다. 한시적으로 1년간 내가 유예할 테니까 팔아라 이거죠. 그래야지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 주는 것은 재검토.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안 돼요. 얘도 여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한다.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정책 재검토. 이거 지금 제가 엊그저께 이데일리 측에 보낸 자료예요. 요 보고 수정한 게 아니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공약집이라든가 그런 거 다 종합해서 나오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월세세 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대자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이제 임차를 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이제 좀 연말정산 좀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있는데 바로 요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와, 이게 요 과제에 들어갔다고? 저는 이거 되게 뒤로 봤거든요. 되게 뒤로. 제가 이제 물론 틀리기를 바란다 이랬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세요. 다주택자 취득세율 완화. 이거는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해야 돼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협조하겠냐 안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켰는데 취득세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팔고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격받기 딱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템포 조절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세모로 했는데 사실 세모지만 저는 거의 X로 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이번 국정과제에 바로 딱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 적었으니까 혹시 뭐 이제 텍스트가 더 편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블로그 좀 자주 쓰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기대 요구는 뭐 이제 좋은 말이니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먹고 제가 이제 마지막 종합을 시켜드릴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대출. 정말 대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대출은
다주택자는 당연히 좀 이렇게 규제해야 되지만, 저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주택자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풀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무주택자 그리고 실거주자 갈아타는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 이거 뭐 말은 예쁜데 저는 실용적인 거 좋아해요. 뭐 이렇게 주거 사다리 이렇게 좀 일단 또 넘어가고, 자, 일단 주요 내용으로 바로 갑시다. 일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LTV 완화시켜줘. 요거는 많이 나왔었죠. 요거는 LTV를 최대 상한을 60에서 70이 아니라 80까지 우선 추진하겠다. 누구한테? 생애 최초.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서도 아예 처음 사는 생애 최초, 이 사람들한테는 80%까지 해주겠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애 최초 했을 때 그땐 이미 LTV가 다 70%여가지고 70% 받아 사는데, 저도 70%안 받았으면은 집 못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70% 대출 받았을 때 제 주변 동료들 중에 한 반 정도는 2014년이었으니까, 그때 집값이, 서울 집값이 아직 안 오르기 전이었으니까 다들 염려하면서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 그거였죠. 아니 과장님, 상환 기간이 30년인데 30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다녀요? 그거는 저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담보대출은 30년 동안 차근차근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살고 있던 집을 팔 때 그냥 갚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을 전세 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약간 교과서적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근데 지금 DSR이 걸려 있어가지고 DSR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담보대출 기간을 40년, 35년 이렇게 늘려버리죠. 그리고 신용대출도 10년 이렇게 늘려버리는 지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거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고 또 놀랬죠.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어떻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에 주택시장 상황이라든가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DSR이 약간 땡겨졌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6개월 이상 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예를 봤더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의 가구는 LTV를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무주택자라는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이 70%.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서 70%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뒤가 충격이죠.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현재 0%였는데 40 혹은 30으로 완화. 정말로? 이게 웬 떡이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일부 좀 부작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너무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길들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내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왜 대출을 못 받아요? 그거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에?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히 소득 능력이 되고 아니면 뭐 맡길 담보가 있는데, 뭐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아니면 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출을 왜 이렇게 틀어막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임기 말 이제 뭐 일주일 남았잖아요. 뭐 작년 하반기부터 무슨 집값이 안정됐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일부러 그렇게 모양새 만들려고 한 거죠. 왜? 대출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참 설명드렸는데 지금 다시 설명드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를 그냥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수요를 너무 이제 확 눌러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착시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저는 뭐 잘 모르고요.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책으로 돌아와서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대출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주거복지 지원 요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공공임대, 노후 공공임대, 주거급여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당연히 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 건 사실 민간에서 너무 시장 원리로만 했다가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최소한으로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중에서 두 번째 약속,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이 네 개를 잠깐 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이제 묶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 달라요. 포지션을 뭘로 할 거냐.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무주택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무조건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아, 사고 나서 6개월 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6개월 후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보면, 자, 이 집을 살 건데 이거 용도가 투자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그러면 주거용이라고 해요. 그럼 주거용이면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살 거잖아요. 근데 꼭 접근하는 방법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단기 후에 팔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투자적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인데, 겉으로는 실거주인데 속마음은 약간 투자자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실거주 집도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냥 내가 이걸 사서 5년 후에 팔겠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산 집 값보다 그냥 오르면 저는 그냥 된다고 봐요. 중간에 그 등락을 보고 해버리면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력 내에 가장 좋은 거 사시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이제.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해야죠. 요거 이제 무조건 하셔야죠. 그래서 이 갈아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뭐 취득세 중과, 뭐, 요 중자는 아닌데, 무고울 중자인데, 아무튼,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2주택자는 2에서 0으로 가가지고 뭉쳐서 다시 똘똘한 채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은 2주택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있어요. 요거 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 달라요.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 지금 오늘 나온 정책에서 뭘 봐야 되냐면 주임사 이거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할 거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일부 매도해가지고 2주택 혹은 1주택 가서 다시 똘똘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맞은 것 같아요. 보유세 같은 거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로 촘촘하게 봐야 돼. 촘촘하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찝어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 공시가격, 종부세, 취득세 개편, 다주택자도 LTV 일부 완화, 잘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 국정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과제가 숙제잖아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정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피한 상황에, 혹은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제끼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국정과제가 100%다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국정과제는 추후 또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직은 좀 브로드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각 해당 부서, 뭐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이런 데서 이제 추가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지금처럼 보도자료 원문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원문을 받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가장 곧바로 되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면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냐? 가급적이면 오래 보유하고 차익이 큰 집을 팔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저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제가 예상한 대로만 잘하면 한 몇 억은 더 세이브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